안녕하십니까, 안도균입니다. 오늘은 존재론적 명분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그 전에 복습을 좀 하면서 영성적 욕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영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어서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습관 일과 사건의 굴레는 고약한 번뇌의 소용돌이이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영성적 욕망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영성적 욕망은 좀 기묘한 데가 있어요. 영성적 욕망은 기존의 욕망과 차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에너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습관 일과 사건의 답답한 굴레를 단번에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영성적 욕망은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더욱 영성이 깊어져요. 이건 좀 생소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습관 1에서 영성적 욕망으로 갈 때 대체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걸음은 에너지는 강한데 너무 거칠어요. 습관 1을 벗어나는 초기에 기존의 욕망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그럴 때 막 선언을 하고 갑자기 다른 세상이 열린 것처럼 모발을 해요. 물론 저는 그 힘을 지지합니다. 습관 1과 사건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를 지지해요. 그렇지만 더 정교해야 됩니다. 변화에는 차서가 필요해요. 차서는 시간적 절차와 공간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여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욕망이 바뀌면 관계와 삶의 현장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런데 시간과 절차가 좀 필요해요. 서두르면 안 돼요. 차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성적 욕망을 습관 1의 욕망처럼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가치가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가치를 너무 띄운 나머지 그걸 도구마처럼 받아들이면서 다른 가치를 배척합니다. 이 구도가 습관 1에서 했던 태도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항 대립이라는 이원론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쉽게 말해 선과 악, 호와 불호의 경계를 확실하게 긋고 옳고 좋은 건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배척하는 거예요. 이 구도가 습관 1에서의 욕망 구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단적 중심과 배척해야 될 주변이라는 구도는 똑같은 거죠. 다만 중심과 주변의 내용이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때로는 예술이나 철학적 심연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런 거친 첫걸음에서 비슷한 도구마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 이 자리가 다시 습관 1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 1을 떠난 것 같은데 결국 습관 1이 확장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큰 힘을 쓸 때는 정교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습관 1을 벗어나는 존재의 힘으로 작용하지만 그 가치에 맹목적 권력을 부여하거나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고, 또 습관 1을 지탱했던 욕망과 결별을 해야 하지만 차선을 통해 뭐를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친 첫걸음의 미숙함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스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삶을 구원하는 영웅도 아니고 기존의 가치가 악의 축도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이원론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가치의 내용이 아니라 중심과 주변을 나누고 호불호의 경계가 견고했던 습관 1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더 위대하냐는 것보다 위계를 나누는 저 이분법적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영성적 욕망의 더 고차원적인 단계죠. 이제 왜 영성적 욕망을 기묘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낯선 감각을 경험하게 합니다. 중심 가치를 바꾸는 건 오히려 익숙한 감각이에요. 근데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이분법적 시스템을 해체하는 건 낯선 감각이거든요. 근데 낯설지만 해방감이 좀 있습니다. 기분이 가벼워지고 약간 흐뭇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이분법적 구도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고 억지스러운 시스템이었거든요. 내 편과 다른 편으로 나누고 사는 게 쉽고 편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힘을 안간힘이라 그래요. 억지스러운 겁니다. 그 억지스러움에서 벗어나니까 좀 홀가분한 해방감이 들겠죠. 물론 그 이분법의 경계를 완전히 해체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법의 틀이 다양해지고 말랑말랑해져요.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영성적 욕망을 지속하기 위해선 세력이 필요하다. 그 세력을 구성하는 것이 시절 인연과 지속적 추동력이다. 그리고 그 추동력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삶의 전략과 존재론적 명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전략은 용신과 관련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용신은 사주에서 아주 필요한 기운이다라는 거고, 저는 그 용신을 영성적 욕망을 지속시키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쓸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추동력에 또 필요한 것이 뭐죠? 존재론적 명분. 그것이 이제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존재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는 것을 묻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명분은 확신을 증명해줄 명분입니다. 그냥 누가 인정해주거나 도장을 찍어준다고 명분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확신을 인정해 주어야 명분의 힘이 실립니다. 그러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일단 나의 존재가 저 습관 1에 고정되어 있는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성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연이 생성 변화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그런 생성 변화하는 게 맞는 거죠. 나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것도 그냥 수동적으로 변화하는 것보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존재론적 확신에 사주 명리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합사주의 독특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사주 명리는 존재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규정이에요. 8글자라는 게 아주 상징적인 언어죠. 그리고 그 상징 기호를 사주 해석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냅니다. 이때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담자의 오리지널한 모습, 어떤 본연의 존재성, 그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영성적 욕망을 통해서 다른 존재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사주 상담가의 해석은 존재성의 부분적인 면에 불과한 것이죠. 습관 1에 대한 존재성을 얘기하건 영성적 욕망을 통해서 변화된 상태를 얘기하건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없다는 거죠. 흔히 나의 본질, 참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다만 오래된 습관적 주체가 힘이 강해서 습관 1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습관 1이 마치 내 본연의 모습처럼 비춰지지만 수동적, 능동적 전복을 통해서 얼마든지 존재성을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습관 2는 또 언젠간 달라져야 될 습관 1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쇄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건 별자리건 성격 테스트건 그 해석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부분인 거예요. 그 해석에 자기를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사주가 일종의 언어적 규정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규정이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좀 더 밀어붙이자면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규정의 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론적 확신의 증명을 해주는 명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주명리가. 그게 우리 통합사주의 역할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주를 봐준다고 했을 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존재의 모습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주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아니 8글자를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까? 당연하죠.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여러 장면으로 설명되면서 언어로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어요. 그걸 자기가 직접 한다는 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확신과 함께 사주명리의 해석으로 실제 자기가 다른 존재성으로 규정됩니다. 그런 존재론적 명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력을 만드는 추동력이 되는 거죠. 영성적 욕망을 추동하는 세력으로 작용하니까 영성적 욕망은 습관 1을 벗어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촉발점이잖아요. 그 힘이 유지되어야 습관 2라는 다른 운명적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러려면 그걸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시절 인연도 있어야지만 추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추동력을 일으키는 핵심이 바로 명분이죠. 근데 어떻게 사주명리의 규정이 중요한 명분이 되는 거죠? 사주라는 것이 태어날 때의 시공간적 배치의 힘이 몸에 각인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주는 자연의 힘이 새겨진 우주적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규정하는 것은 우주가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 존재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거시적인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사이비 냄새가 좀 나죠. 우주가 규정해 준다고? 근데 이건 사이비랑 좀 달라요. 사이비는 일단 진리를 강요하고 영성을 권력으로 이용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부의 힘을 나의 지성으로 내재화시켜서 만든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성은 본질이 없다, 진리는 없다 이런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권력이 비어있는 상태고 또 타인에게 이 영성을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행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사이비와는 다릅니다. 아무튼 다른 존재성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다른 존재로 규정해주는 사주의 해석이 만나서 영성적 욕망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이게 제가 강의하는 통합사주의 독창성입니다. 이 독창성을 지지해주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리다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차연이라는 개념인데요. 차연은 차이 플러스 지연이에요. 그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다르다라는 뜻의 차이랑 지연되다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차이는 언어학자인 소시르의 차이 개념에서 온 건데, 소시르는 언어의 의미가 차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의 경우에 실제 사과를 반드시 사과라고 발음해야 하는 건 아니죠.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링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와 의미 간의 필연적 관계는 없는 거죠. 이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서과라고 사용했으면 사과를 보고 서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사과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 셈이고 이 단어와 의미 간의 필연적 관계는 없어요. 이게 자의성입니다. 그러면 이 사과란 말은 단지 다른 언어와의 차이만 있으면 되죠. 뭐 사과도 사과라고 하고 귤도 사과라고 하고 복숭아도 사과라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과가 구별되는 것은 귤, 복숭아, 바나나, 배, 포도 이런 단어들과 다르게 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여러 과일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차이로부터 결정되는 거죠. 사과는 귤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바나나나 배, 포도도 아니다. 그런 단어들의 차이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을 가지고 데리다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런 차이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과는 다른 과일들의 낱말과의 차이로서 규정되죠. 그런데 그 차이를 통한 규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과일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들 간의 차이로서 사과의 규정이 끝나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C의 함량에 따라서 사과는 당근이나 대추와의 차이로서 다시 규정됩니다. 당근은 사과보다 비타민C가 좀 낮고 대추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더 높아요. 또 폴리페놀 함량에 따라서 녹차나 검은콩과 비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차이들로 인해서 사과는 다른 규정성을 갱신하게 됩니다. 차이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이걸 차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존재를 규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김철수라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은 이순애 씨의 남편이고 김정식의 아버지고요. A라는 회사의 과장이에요. 부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닌 과장입니다. 또 B라는 테니스 동호회의 총무이기도 해요. 놓여진 위치나 직급의 차이에 의해서 김철수 씨의 존재가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들만으로 규정이 끝나는 건 아니죠. 탁구를 잘 못 치는데 축구를 잘한다든지, 좋아하는 술이 소주가 아니라 맥주라든지, 성격적인 것도 있겠죠. 활달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고, 추진력이 있지만 강하고 급한 성격이 아니라 조용하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계속되면서 김철수 씨를 계속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규정의 변화도 생기겠죠.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하면 다른 규정이 생기는 겁니다. 부장이 되니까 바빠서 테니스 동호회를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 총무는 아니겠죠. 또 그전에는 우울증과 인정욕망에 시달렸는데 그것을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 우울증과 인정욕망과는 다른 차이로서 김철수 씨의 규정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은 자기 안에서의 발생적 차이겠죠. 그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거. 저는 이 개념을 존재를 규정하는 사주 명리에 응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존재성은 변해요. 수동적으로 변하든 능동적으로 변화를 창조하든 존재는 한 번의 규정으로 정의될 수 없어요. 애초에 본질적인 존재는 없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규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주명리가 존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계속 갱신하는 장치로 쓸 수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음양, 오행과 간지라는 동아시아 특유의 기호 상징성 때문인데요.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성적 욕망을 지속할 수 있는 새를 만들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삶의 전략. 그러니까 삶 전체를 조망하고 에너지를 조율하는 법.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존재론적 명분인데, 여기서 명분이란 게 뭐냐? 능동적 전복이야말로 가장 내가 잘 사는 법이고 내가 가야 할 고수의 전략이라는 확신. 습관 1에서 벗어나서 다른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사주의 해석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봐라. 우주가 증명해 줬다. 자연이 증명해 줬다. 난 바뀌어도 돼. 이런 전략들이 새를 일으키는 명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도담 아카데미 1년 과정 통합 사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와 매니저에게 전화나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업 전에 미리 읽고 오시면 좋을 소설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셀 투르니에가 쓴 방드르디 태평양의 꿈, 민음사 것을 사서 읽어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저의 수업이 이 단편 소설이나 영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시로 많이 쓰거든요. 보통 이제 한 주 전에 미리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건 장편이라서 개강 전에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스토리 위주로 가볍게 보세요.